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이죠.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어떤 분이 더막가 빨리 나오세요라고 뭐 인사말까지 올려. 뭐 팬이 많이 생겼어요. 제 인사 좀 들으시면 안 될까요? 저 인사했는데 지금 JB님이랑 맞물렸단 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아,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박받아요. 네. 네, 제 옆에는 조상호 변호사가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잠깐 먼저 인사 좀 나누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메인 주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증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죠. 이에 대해서 오늘 그 법원에 이제 심리가 있게 되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상호 변호사하고 아주 정밀하게 한번 좀 진단을 해볼 건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예. 그래도 이제 본방 AS는 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더막가?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함승현님께서 항상 기다려지는 JB타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더불어서 지금 빨리들 모이시라고 서로 독려를 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늘 하는 멘트죠.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다음에 많은 공유,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빚쟁이 멘트라고. 네. 또 오늘은 조상호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네. 또 조 변호사님을 통해서 궁금한 점, 묻고 싶은 점 있으시면 빨리빨리 그러게요. 올려주시면 네. 제가 소환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조금 있다가 이제 조상호 변호사께 이제 막 계속 질문 공세를 펼 건데 혹시 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저 그 JB가 영 덜 떨어져 갖고 이것도 안 물어본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더막가가 저를 구박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아, 구박 전문이시네요. 네. 제 구박 전문이에요. 네. 네. DIK님, 음. 더마카 어제 열심히 했는데 동접이 10,000명이 안 됐어요. 오늘 더욱 정진합시다 해주셨는데, 네, 오늘 그래서 특별한 손님, 네. 조상호 변호사님과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에 네. 뭐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난이님께서 중간 쉬는 시간에 너무 멀뚱멀뚱 혼자 계시는 안타까운 김종배. 네. 강철님이 거기에 댓글을 달으셨어. 네. 우리들 댓글을 살펴보고 있다오. 맞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하다 보면 또 집중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방송 다시 해야 되는 걸 놓치는 경우가 되면 방송 사고라. 그래서 이제 시계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게 좀 약간 멍 때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네. AS 타임 본격적으로 갈게요. 뉴스 세계에서 네. 고 구하라 씨 친모한테 40%의 유산이 결국은 간다 이런 판결 전해드렸잖아요. 네. 언빌리버블님 국회 뭐하니? 그러게요. 라고 주셨어요. 저희의 그러니까 전 고정 코너 제목이 국회 뭐하니였는데. 네, 그죠?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하면 국민들이 박수 치잖아요. 박수. 네, 그때 서영교 의원이 분명히 한다 그랬는데 하여간 매를 벌어요. 매를. 네.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3부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랑 백신 논란에 대해서 여야 의원 각각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춘철님들의 의견도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네. 조원희님 재택근무 확대 안 하면 답이 없다. 이맹호님 그냥 셧다운 하자. 네. 지하철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네. 유성란님 3단계 가면 실업자 대량 발생합니다. 작은 영업장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다수 해고가 나오니 안 됩니다. 네. 라는 의견 주셨고 네. 신상진 의원이 핀셋으로 3단계를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막시무스님 어우. 핀셋으로 다 뽑아보세요. 다들 말뿐이라고 네. 약간 썽을 내주셨고 예. 호비님 예. 자발적 협조를 바란다면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도 좋다. 비슷한 의견 이승용님 정부가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자발적 협조를 만들어내려면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국민들의 먹고사니즘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이 3단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좀 의견이 확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5단계까지는 별로 의견이 안 갈렸는데 3단계로 가야 된다 말아야 돼서 확실하게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게 확연하게 좀 체감이 되는 부분이 그만큼 이제 그 걱정이 많은 거죠.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3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미치는 여파라고 하는 것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3단계 상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던 전문가들의 이제 단사가 뭐냐면 짧고 굵게 한 일주일 정도 해서 확 잡고 그다음에 풀더라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셧다운 비슷하게 가버리면은 이제 미치는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좀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는 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네. 먼데님, 백신 구입 예산 좀 추가 편성해서 빨리 진행해 달라. 왜 돈을 안 쓰면서 국민 자부심에 의지하려고 하냐. 이런 의견 주셨고, 반면에 햇빛님은 막상 백신이 들어오면 백신을 트집 잡으며 민심을 흔들 거다. 언론들이 항상 같은 패턴이다. 지겹다. 착한 여성님, 백신 구매에 대해서는 여야 다 잘못한 것 같다. 네. 정군희님, 안전성? 바이든도 생방송으로 맞았다. 고은숙님, 백신은 마스크다. 신중히 기다리자. 그리고 의대생 국시 재시험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근데 강철님이 새로운 의견을 주셨어요. 네. 저는 의사 재시험은 합격자는 코로나 종결 시까지 방역에 봉사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시험을 보게 한다면 찬성하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좀 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갑론을박을 조금이라도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확진자 수를 확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역에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는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주상호 변호사님하고 본격적으로 제이비타임 할 텐데요. 네. 일단 궁금해하시는 거 결론이 언제 날까요, 변호사님?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많네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결론이 뭐 빠르면 오늘 날 수도 있고 내일 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전망이 갈리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오늘 내일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뭐 하여튼 이번 주 내로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막 하루 이틀 내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번에 그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서 한 거는 되게 빨리 난 거예요? 되게 빨리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성격을 고려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총장의 임무를 갖다가 지금 무한정으로 예. 징계가 끝날 때까지 정지시킬 것이냐, 예. 그에 관한 판단이고 그게 장관이 행한 처분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예. 좀 나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 혹시 크리스마스 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특별히 제약 사항은 없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래서 아마 그래도 길어지더라도 이번 주 내로는 이제 나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나오느냐도 궁금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자,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희망 말고 전망. 예, 저는 일단은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는 예. 본안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예. 기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신청을 기각하고 일단 본안을 충실하게 심리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기각 결정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인용이 아니라 기각? 예, 일단은 기각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희망이 아니라 전망을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딱 명확한데요. 네.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이른바 본안 선취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을 지금 인정해주게 되면 네. 본안 심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사건은 왜냐하면 왜요? 이 사건은 지금 이제 2개월 직무정지 사건인데 네. 임기가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안 심리 1심 판결 선고가 7개월 내에 선고될 거냐 쉽지 않거든요. 물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대량의 증인을 뭐 소환하겠다는 예고까지 지금 이미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심리를 끝내고 나면 1심 끝나는데도 7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네. 징계 처분권자가 이미 징계를 했는데 정직 없이 네. 임기를 마치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징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소송을 못 다투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인용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기각해버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의 상황 아니냐. 기각하고 만약에 심리가 쭉 가게 되면 결국에는 임기 끝날 때 이제 정직 2개월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못 다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것도 이제 본안 심리는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KBS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하고 임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 대법원 판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민사 아니었나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행정처분의 일종이고요. 예. 공사 관련 사건이었는데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걸 갖다가 인정해 줬냐면 예.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이다. 임기 끝난 사람인데 왜 계속 소송을 통해서 다툴 실익이 있느냐. 그때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이 해임 그러니까 처분이 적정하냐, 면직 처분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본권 확인 차원에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징계의 유효성은 징계가 이미 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 집행정지 단계에서 인용해주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거는 뭐 다툴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반면에 인용해 주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같은 이 검찰총장 직무의 정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본안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또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그러면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걸 전망을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잣대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네네. 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적인 관건이니까 다들 이렇게 입을 모으던데 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법률용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이게 월급으로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는 손해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일반적인 평가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체계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이제 권한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뭐 대통령으로부터 자기가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월성원전 수사에 차질이 온다거나 기타 뭐 중요한 정부 관련 뭐 울산 선거 관련 사건들의 차질이 온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입니다. 근데 이거는 권한 침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른바 기본권 내지는 뭐 개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잠깐만 여기서 이제 약간 부연해서 질문이 그러니까 권한 침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수사지휘권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 네. 이건 내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막은 거니까 안 돼. 네네. 이런 건데.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내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는데 이건 부당하니까 이건 권한 침해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 침해를 다투는 소송이 없어요. 미국과 달리. 잠깐만 그러면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은 그건 뭐예요? 그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그거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그건 기관 대 기관의 문제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권한을 가진 기관. 그러니까 다 기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란 직도 기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기관 간 서로 간의 권한을 다툴 때는 기관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관 소송을 불허합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라는 기관이 검찰총장이란 기관의 그러니까 정직을 시켜버렸으니까 권한 침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이제는 대통령과의 근데 그 권한 침해를 다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소송을 우리 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소송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뭐 미국은 굉장히 소송 적격이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소송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기관 소송이나 민중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소송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고요. 민중 소송이라는 건 또 일반 국민들이 내 개인 권리 침해는 아닌데 국가가 이러이러한 뭐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공적 손해가 굉장히 커다란 예를 들면 예전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면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하는 이 손해의 가장 기준이 권한이 행사가 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피해를 봤다. 그런 손해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 손해.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금전적 손해도 마찬가지고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자기 직업의 직업의 직을 정지시키니까 오는 손해를 말하는 거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무단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공직에 진출해서 공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데 그 권리에 무슨 검찰총장으로서 2개월 직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런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단위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침해를 해서 도저히 2개월 직무 정지를 하면 공무단임권 일반 국민들이 모두가 행위할 수 있는 공무단임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권리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때, 그러면 소송 기간 동안입니다. 그것도 소송 기간 동안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때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공무단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저번에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으니까 이건 부당하다 해서 인용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일반적인 행정법 학자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통설적 견해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적 손해를 개인이 다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공익적 손해를 언급했고요. 예. 그다음에 결정문에 일정 부분 그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직위의 중요성.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이제 그 이전 사건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측면은 물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예. 왜냐하면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장관이 인사권자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이 인사권자입니다. 네. 근데 장관이 인사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자고 더더구나 법률에 따라 국회 관여하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직을 징계라는 절차 없이 예. 징계 전에 서둘러서 자신만의 판단으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7개월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장관의 판단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을 해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아,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그건 결정문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게 그 저번 거고 다르다라는 게 그때는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직무 배제를 내린 거지만 요번에는 대통령이 제가한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법과 절차에 따른 징계 절차를 쭉 거쳐서 네.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고 그 징계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수정 없이 제가한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인사권자로서 그러면 인사권자의 직접적인 행위여서 이거는 그 행정부 내부의 권한 그러니까 기관 통제로서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법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거라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그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절차나 어떤 규정의 그 위반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절차 위반이 있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한 조간이 보도한 걸 보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 지금 제기한 내용 중에 네. 징계위원 중에 신성식 대검 반부피부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법무부령에 보면 네. 징계 사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해관계자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검언유착 그 수사와 감찰 방해가 네네네. 있었지만 신성식 반부패부장은 검언유착 피의사실 공표 혐의자다. 네. 그러니까 관계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고로 이건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아니 겁니까? 피의사실 공포 혐의라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이 수사 그러니까 수사 감찰 방해의 직접적 당사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그렇게 보면 그 결제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상이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라는 게 수사 방해 행위, 감찰 방해 행위로 행위와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증언하거나 진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그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이른바 판사 사찰 물건에서 문제 제기를 본인이 스스로 했다고 얘기를 이미 밝혔던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네. 왜냐하면 문제 제기한 그 사람이 다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재척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회피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신성식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결재권자 라인에 있었지 실제 차장이 수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권 분립 원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각자 우리 헌법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서로 간의 그 고유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아야 진정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판사들의 비위행위에 관해서 행정부가 무슨 인사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어떤 입법 재량으로 무슨 어떤 그 입법 심사 과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되게 쉽게 판단하고 관여해서 이건 절차 위반이야. 이거는 뭐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쉽게 관여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절차에 관해서도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보면 예.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서 예. 그 정도의 그 절차 위반은 그 사법부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뭐 이렇게 당부를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기각하는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걸 사법심사 자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법심사 자제의 원칙.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너무 그 삼권 분립 원칙 하에 그 권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 기관이 행하는 어떤 내부적 기관 통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이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그 권한 행사의 정점에 있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임명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이 좀 취약한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가 과연 정당하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간 정리라면 윤석열 총장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그 외청장인데 맞습니다. 행정부 안에 인사 문제니까 그건 행정부 고유의 어떤 영역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이 이제 가장 기본이다. 이런 기본입니다. 말씀이 예,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 사람의 기본적 권리,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당연히 사법심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의 기본적 권리, 그러니까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자인데. 그 말씀은 네. 설령 그 사람이 징계에 불복해서 법원으로 가더라도 웬만하면 그 행정부 안에 징계 결정을 사법부도 존중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본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정부의 수반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권의 어떤 총체적인 책임자이자 권리자, 그러니까 권한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인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지금 총장에 대해서 이제 2개월 직무정지를 명한 거, 그러니까 정직을 명한 건데. 우리 그 사법심사 자제 원칙을 이제 보통 이제 행정법 원칙을 배울 때 구체화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위원회의 결정. 왜냐하면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한 사건들은 좀 신중하게 봐라. 정부의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진행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인사재량은 폭넓게 인사재량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또 인사재량에도 해당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재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부의 통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다른 삼권 분립 주체인 사법부가 깊게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 사유만 인정이 되면 징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정도까지는 깊게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심리에서 일단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보게 될 거고.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그 정직 처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권리 침해로까지 지금 이어져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주되게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행정법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둘 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 위반도 없었고 권리 침해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로 기각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이게 행정부 내부의 기관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려면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징계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장관이 이렇게 수사 방향을 정확히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불복해가지고 뭐 전문수사 자문단을 꾸린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내부적 으로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 질서를 갖고 있는 행정부 체계 내에서 이른바 복종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그냥 의무 위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형사법상 뭐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징계 대상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징계 대상인 사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직을 할 건지 불문 징계, 그러니까 아예 그래 이 정도는 넘어가자라고 그냥 넘어갈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재량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을 추려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뽑아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요것 말고 기각 결정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또 다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징계 사유, 그러니까 이게 징계 사유는 인정되는데 그 징계 재량의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선취 효과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단계에서 이 집행정지를 받아주게 되면 이 사건은 다른 공무원 사건과 달리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 사건들의 경우에는 임기가 정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임기가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걸 받아주고 그 이후에 충분히 다퉈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다퉈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정직 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7개월 뒤면 이제 정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임기 만료인데. 네, 임기 만료로 정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 사건은 당연히 이제 기각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워낙 법 논리는 모르니까 그럼 아주 단순하게 이 질문 하나만 확인 질문 드릴게요. 바로 지금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천년만년 총장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지금 내년 7월이면 땡인데 네네. 그러면 남아있는 자녀 임기가 얼마 안 되는 여기서 2개월을 뚝 떼? 네. 이러면 이거 지금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니냐. 네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사람이 공무단위권의 본질을 침해하냐는 겁니다. 아 역시 또 이제 권리, 예. 공무 담임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단순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만 아니라 그게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들고 있는 사유 중에 딱 두 가지인데 뭐 월성원전 수사에 차질이 온다. 되게 중요한 수사인데. 근데 그거 이미 압수수색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지만 영장 나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압수수색도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제 뭐 수사팀이 와야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총장이 있으면 수사팀이 만약에 정말 와야 될 거라면 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총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검사 인사권이. 그렇죠. 보직에 관한 인사권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전부 장관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일단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행정소송법 체계는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이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정청이 부당한 간섭으로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기관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각이 나올 거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본안 소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징계 무효 청구 소송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후다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면 판결 내려봤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하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결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도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각하를 원래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저기 정직 기간이 임기 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정직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2개월 뒤면 이미 정직 기간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각하를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헌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사항이라고 보고 아니면 헌법 법률에 따라 이게 그 행정법원에서 한 번쯤은 그러니까 당부,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이 들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본안 소송이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징계 사유가 정당한 것이었는가 아니었는 것도 판단 내려지는 거죠. 네,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 내려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하되는 것보다 한번 판결 나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정직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법상 급여가 0원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부대에서 청구로 2개월간의 못 받은 급여를 같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행정소송 안에서. 아, 예, 그렇죠. 네,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각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지금 집행정지 단계에서 만약에 인용을 해주게 되면 집행정지를 인용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이 집행정지라는 아주 임시적 처분에서 사실상 본안 효과를 주는 좀 황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하면 이제 그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주면 정직 2개월에는 징계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기 왜냐하면 때문에. 본안 소송 1심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안에 임기 꽉 채우고 그냥 그만두게 되면 징계를 더 이상 이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하가 되거든요. 그럼 이건 징계 효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결정이 나버린다. 그렇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안 선취, 그러니까 가처분 단계에서 본안 효과를 사실상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본안 선취라고 그러거든요. 아유, 좀 법률 용어 좀 좀 쉽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본안 뭐요? 본안을 선취한다고요. 선취 효과. 예, 본안 선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법원이 그것도 더더군다나 그 행정청이 인사재량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부적절하고
충분한 심리 끝에 본안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재판부가 보니까 절차 위반 없었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공무 담임권이 제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정 억울하시면 본원 소송 가서 다투시고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정직 2개월은 그냥 갈게요. 네.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리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회복한 손해를 인정한 케이스도 없지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인정하게 되면 네. 모든 정직 사건에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집행정지를. 아 그런 거요? 그, 왜요? 아니 왜냐면 자기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 40년의 공무담임권 중에 2개월이라는 공무 수행을 못 하게 되는 기간은 무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다 주장할 수 있거든요. 같은 논리로. 아 그렇죠. 정직 2개월을 공무 담임권 침해로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논리가 이렇게 네, 확장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네. 자기가 원래는 38년을 근무할 수 있는데 37년 10개월밖에 근무 못하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모래고래님이 지금 정배영님 로스쿨 과자 이렇게 지금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잘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 예. 잘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시고 왜냐면 이게 지금 용어도 좀 어렵고요. 이 나이에 그럼 로스쿨 한번 도전을 해봐. 네, 그 변호사는 정년 없죠? 예, 없습니다. 농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각 결정이 나올 거다. 네, 그렇습니다. 틀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이나 네. 그 전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제 법률적 의견을 말씀드린 거라서 만약에 뭐 틀리게 되면 저랑 견해를 달리한다는 거 생각하는 건데 네.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만약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우에 이 집행정지를 인용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건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하나 궁금하게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직 2개월이 만약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이제 그대로 굳혀서 2개월 동안 이제 총장 직무를 수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총장 대행이 어떤 직무를 수행을 하고 네네. 그리고 2개월 뒤에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2개월 없는 사이에 했던 어떤 그 대행이 했던 그 조치에 대해서 또 이건 인정 못해. 예. 원위치. 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아, 그건 할 수 예,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더 기소한 거를 빼라고는 못 하겠죠.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총장 없을 때 기소한 거니까 이거 물을게 이럴 수는 없죠. 예, 근데 물론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그게 가능하죠? 기소 취하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기소 취하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근데 왜냐하면 무리한 기소했다고 보면 이거 기소 취하를 명할 수는 있겠죠, 검사한테. 근데 그 검사가 그걸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수사가 다시 수사를 본인이 총장할 때 다시 수사를 진행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추가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말 그게 불가능한 경우는 딱 한 경우거든요. 어떤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가지고 네.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굉장히 약한 죄를 적용을 해서 예. 그 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더 이상 바로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요. 근데 그 2개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네. 만약에 정직 처분이 그대로 이제 굳어져서 가게 되면 네. 그 사이에 이제 검사 정기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보통 1월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네네. 근데 지금 보통 검사 인사가 있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협의인가 하게 돼 있잖아요.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네. 그럼 그 총장 대행이 하는 걸 가름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인사할 수 있는 예, 그래가지고 차장이니까요. 대검 차장이라는 건 대검 검찰청법상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장이 직무를 대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검 차장이 그 부분을 맡아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의견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요. 보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견만 들으면 족하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그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변호사님의 어떤 설명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질문도 있고 반응도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님은 기각을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약간 법원을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햇빛님 크리스마스에 나오면 안 돼요. 기자들 쉴 때 나오면 짜증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디아더스님 정상적인 논리를 말하면 당연 기각. 그러나 현실은 인용. PC24님 지난번 가처분도 모두가 다 법원에서 이런 건 원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원이 인용했다. 이번에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법원이 그런 부분에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관여를 고려를 해서 판단할 사건인지도 좀 의문이고 그렇게 하실지도 좀 의문이고요. 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저번에 그 집행정지 그 직무정지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뭐 판단 틀리셨던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저는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인용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저희가 다른 분 모시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은 그 사건하고는 굉장히 그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조상호 변호사님 억울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근데 먼데님이 처음부터 판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번에 판사가 잘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석호시님 검찰총장의 위치는 존중하나 비위를 행한 검찰총장의 이익이 공익에 우선하는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되게 전문적인 지금 뭐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법조인이신가? 네. 네, 김루나님 인용하면 국민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 몽실님 회복할 수 없는 내 멘탈은 이라고 주셨고 김규상님이 윤석열 그 총장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주셨는데 저 운 좀 띄워주세요. 윤리는 없어지고 석양은 붉어지는데 이거 틀렸네. 국민은 열만 오르네. 윤석열 지겹다. 틀리셨네. 잘못 보내셨다. 열로 시작하는 걸 주셔야 되는데. 질문 있습니다. 2개인데요. 손상달님. 법적으로는 기각이 뻔한데 왜 2, 3일이나 걸리죠? 신중히 하겠다는 컨셉인가요? 잠깐 요 질문 소화하고 넘어가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주장과 그다음 자료들을 제출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충분히 심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무단위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자체를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한다고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만약에 기각으로 결정이 될 거라면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직무정지 상태로 그러니까 정직 처분이 효력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그대로 효과는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직무배제 그 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문은 8쪽짜리였던데 8쪽 쓰느라고 시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결정을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본안재판부가 들고 있는 결정 사건이거든요. 결정을 안 하면 사실상 기각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간간이 있습니다. 간간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기각할 거면 들고 있는 거죠. 꼭 언제까지 이게 해야 그 결정을 해야 네. 된다는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예. 실현 가능성은 몇 %로 보여요? 아니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의 이건 어떻게 해야 경우에는 되는지. 워낙 그 기자들의 관심도 많고 사법부가 고의로 그러면 이런 판단을 회피한다는 그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눈치 본다고 엄청 써대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예. 박로스님. 확증이 없다 뿐이지 윤석열 총장이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징계 후에 직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드러나면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까? 추가 징계? 네. 지금 이번에 문제됐던 사안들과 관련 심리에서 판단했던 사안과 관계없는 또 다른 사실관계에 기한 정치적인 관여. 사유가 다른 거야 되죠? 예, 그리고 사실관계가 달라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예, 사실관계가 또 다른 사실관계에 기해서 뭔가 이뤄진 게 있으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뭐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타진했다거나 이런 사실관계 또 드러나면 그러니까 정치 활동 금지 그 부분도 그러니까 항목은 같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전혀 다른 것이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연히 징계 사유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이 좀 약간 비정상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서 리얼사이님은 기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하는 걸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정환님. 법조문을 쉽게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현대판 라틴어도 아니고 사안만 터지면 전문가가 해석을 따로 해줘야 하니 말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업무 영역이 있으셔야지 좀. 그리고 조성호 변호사님 깨알 칭찬하는 글도 많았는데 제가 그거는 좀 스킵했습니다. 왜 섭섭하게 하나만 어떻게 좀 해주시지?
그 젊은 변호사 참 명쾌하네.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지원했대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노병수님이 네. 종배님 네. 왜, 인터뷰할 때 네. 마지막으로 물어본다는 말 좀 빼고 인터뷰하세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본방송 보러 왔습니다. 본방송에서 얘기죠. 아 네.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사실은. 아니 JB 그러니까 타임 본방송 인터뷰 때 그 얘기 많이 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한테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 3번 하신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때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 근데 답변을 듣다 보면 저거 아닌데 해갖고 또 그럼 추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변명이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조상호 변호사하고도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귀한 설명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더마카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